환갑을 맞은 60세 기장이 18살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 뒤에 벌어진 상상조차 못할 사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인천국제공항,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출국 장소, 체크인을 기다리는 긴 줄 사이로 낡은 핑크색 백팩을 맨 자그마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도심 한복판에 피어난 들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위태로워 보였죠. 갓 18살이 된 수지였습니다. 강원도에서 홀로 상경해 서울에 계신 이모 댁에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 표를 쥔 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얼굴로 전광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악천후로 인한 비행지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수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어쩔 줄 몰라 주변만 두리번거리던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 혼자 왔나 보네? 비행기가 지연된 것뿐이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곧 다음 안내가 나올 겁니다. 고개를 들자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남자.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수지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겪어본 듯한 깊이와 신뢰감이 어려 있어 보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댁에 가는 길인데 비행기는 처음 타봐서요. 남자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기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가서 앉아서 쉬어요. 새로운 안내가 나오면 알려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고 난 이 비행의 기장인 박진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지는 누구에게도 이런 다정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 기장은 마치 거대한 공항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새를 품어주는 큰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비행기는 예정보다 2시간 가까이 늦게 이륙했습니다. 비행 내내 박 기장의 시선은 종종 수지가 앉은 좌석에 머물렀죠.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수지에게 다가와 조심해서 가라는 다정한 인사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고 심장이 왜 이렇게 세차게 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종종 서울과 강원도를 오갔습니다. 이모를 보고 싶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그 기장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걸 수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기내를 걷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소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선율로 떨려왔습니다. 박 기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 수천 번의 비행을 하며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들을 수없이 만나왔지만 이렇게 어린 소녀에게 마음이 흔들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낯선 감정이었죠. 자신을 영웅처럼 바라보는 그 순수한 눈빛에 그의 굳어있던 심장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향기를 품은 채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 멋진 남자 기장의 등 뒤에는 아내 김은숙 씨가 매일 저녁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평온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요. 다만 이번에 박 기장은 예전처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첫 비행 이후 수지는 박 기장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장님, 저 잘 도착했어요. 혹은 다음에 기장님 비행 스케줄에 맞춰서 이모 댁에 가면 좋겠어요. 같은 단순한 안부 문자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메시지들이 어느새 매주 꾸준히 오가게 되었죠. 세상사에 통달했던 박 기장 역시 난생 처음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지에게 박 기장은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대도시, 서울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이끌어주는 등대 같은 존재였죠. 수지는 10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몸이 약한 어머니와 함께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공항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기장은
그런 그녀에게 처음으로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은 단순한 동경을 넘어 낯설면서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미묘한 사랑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 기장에게 세상 여자들이 영리하고 계산적이거나 혹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존재였다면 수지는 맑고 신선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말로 유혹하지도 일부러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함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를 다시 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비행 날씨를 걱정해주고 그가 피곤하다고 하면 진심으로 염려하는 수지의 모습에 그의 심장은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설렘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은숙 씨는 현명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집안일, 병원, 약, 그리고 자식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감정은 서서히 메말라갔고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서로가 잘 알고 있었죠. 박 기장은 아내를 배신할 생각도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마치 보슬비처럼 조용히 다가와 그의 마음을 적셨고 그는 미처 우산을 펼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서울의 저녁, 수지는 박 기장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장은 일부러 기내에 몇 분 더 머물렀고 예상대로 수지가 출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장님 비행인 거 알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예매했어요. 박 기장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나도 바로 집에 갈 건 아니라서. 두 사람은 공항 근처의 작은 칼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기장은 처음으로 수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맑은 눈,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가느다란 손. 그는 자신의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수지가 불쑥 물었습니다.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박 기장은 바람처럼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중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자그마한 새싹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고 연약했지만 그 남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을 붙잡아 두기에는 충분한 새싹이었죠. 식당 앞에서 헤어지며 수지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빗속으로 사라졌지만 별거 중이라는 그의 대답은 그녀의 심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가벼운 거짓말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길고 길었던 잘못된 날들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사실을요. 비 내리던 칼국수집에서의 저녁 이후 수지와 박 기장은 더욱 자주 연락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더 이상 비행 잘 다녀오세요. 같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네. 오늘 자네를 만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와 같은 훨씬 더 다정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수지도 자신을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그 느낌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또래의 어린 남자애들은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성숙한 관심이었죠. 수지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학생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간장 하나에 밥을 비벼 먹는 날들, 집주인에게 월세 독촉을 받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저씨가 커피값 좀 보냈어.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는 박 기장의 메시지 하나면 그녀의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잘해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어리고 외롭고 순수해서일 거라고, 혹은 그 역시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한 적은 없지만 수지의 마음속에는 점차 확고한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의 남자, 신사적이고 성숙하며 세상 물정 다 아는 어른의 사랑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아이들 장난 같은 또래의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박 기장이 제주도로 비행을 갔다가
휴가 일정이 겹쳐 이틀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수지가 아파서 며칠 휴학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람도 쐴 겸 같이 가자. 제주도 바다 정말 예뻐. 경비는 아저씨가 다 낼게. 요양도 하고 맛있는 해물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이 관계가 도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한 후 그들은 바닷가에 작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방은 따로 잡았지만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금빛 햇살이 하얀 백사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박 기장이 수영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물길을 털며 다가오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킹크랩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신사적인 남자가 자신을 위해 손수 음식을 접시에 덜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수지야, 아저씨를 사랑하니? 박 기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수지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박 기장은 수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마치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스스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해변을 어루만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파도는 이미 처음의 경계선을 훌쩍 넘어버린 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홀로 잠을 깼습니다. 박 기장은 아침 식사를 사러 나간 뒤였고 베개 옆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마음이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 감정은 진심이야. 만약 네가 후회한다면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쪽지를 읽은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베푼 모든 다정함 속에서 단 한 가지, 그가 결코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아내, 여전히 매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은숙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행복하면서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박 기장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더 신중해졌고 그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 기장은 어쩐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은숙 씨는 늘 그렇듯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내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남편의 무심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그저 밥을 따로 챙겨두고 먼저 잠자리에 들 뿐이었죠. 원망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이 박 기장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바깥관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민준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들어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정비사로 일하는 민준은 같은 항공업계에 종사했기에 그곳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만나는 상대가 고작 18살 먹은 어린 소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이미 누군가의 감시망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박 기장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자란 수지에게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가 있고 먹을 것이 가득한 집.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행복하게 한 것은 박 기장과 더 가까이 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도시락과 작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고
두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가 오피스텔 아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학생이 수지 맞지? 수지가 놀라 굳어있자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니?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슬프고 지쳐 보이는 눈빛만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지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조용히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 기장이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사진, 낡은 웨딩 사진, 그리고 붉은 도장이 선명한 혼인관계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학생을 탓하지는 않아. 아직 어려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테니.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믿었던 사람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마친 은숙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롭고 느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했습니다. 이제 막 18살을 넘긴 수지는 사람들로 붐비는 마트 한가운데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쥔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기장이 오피스텔에 들렀습니다. 수지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그는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기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몇 초간 굳어 있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아름답고 진실하다고 믿었던 사랑이 결국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수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은숙 씨는 평소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오엔지한 웨딩 사진과 옛날에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된 시절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남편이 이제 그 손으로 자기보다 42살이나 어린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안개 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았고 박 기장이 말했던 것처럼 별거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나 원망 대신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배신을 저지른 가해자가 된 것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박 기장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사흘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식사는 대충 때웠고 머릿속은 마치 미로에 갇힌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죄책감과 슬픈 눈의 그 부인 그리고 날마다 커져가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수지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내려오지 않으면 나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약해진 마음 때문에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기장은 처마 밑에 서 있었고 그의 셔츠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늘 있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를 보자 그는 다급하게 다가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박 기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널 잃을까봐 두려웠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네가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 수지는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사모님은요? 사모님은 아저씨를 잃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박 기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수지에 대한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준 상처 또한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저 늦바람,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젊음에 대한 동경일 뿐이라고 위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늦바람이 과연 자신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너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물러설게. 억지로 붙잡지는 않을 거야. 박 기장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그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그에 대한 연민,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박 기장의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관계를 남몰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드나드는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조카뻘 되는 어린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고 몇 분 뒤 수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낯선 사람을 보자 눈에는 당혹감과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수지 씨, 맞죠? 저는 박진우 기장 아들 박민준입니다.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동상처럼 굳어버렸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 일주일 내내 밤마다 우셨다는 건 알아요? 당신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잘못은 저희 아버지가 더 크다고 믿으니까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차마 더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는 수지의 심장을 후벼 파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고통의 원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잘못된 감정 하나 때문에 당신의 미래 전부를 내던지지 말아요. 그날 수지는 오후 내내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 기장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달콤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따뜻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은 사랑의 색을 잃고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상처의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는 마치 그녀가 아름다운 꿈이라고 착각했던 젊은 날의 환상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민준을 만난 지 일주일 후 수지는 오피스텔에서 짐을 뺐습니다. 박 기장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른다면 잘못된 감정과 고통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수지는 같은과 친구가 사는 관악구의 낡은 자취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은 좁고 눅눅했으며 에어컨도 없었지만 적어도 마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걸어서 학교에 가고 길거리에서 값싼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박 기장이 아직도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며칠 만에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가 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기장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며칠 동안이나 널 찾아다녔어.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 수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아저씨도 원망스럽지만 제 자신이 더 원망스러워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아시겠어요? 전 상간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요.
박 기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다 말할게. 제발 널 잃고 싶지 않아. 수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날 아저씨 아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쳐다봤는지 아세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눈빛은 처음 봤어요. 저를 심하게 나무라진 않았지만 그 눈빛이 어떤 욕설보다 더 아팠다고요. 박 기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작 18살인 소녀가 이토록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아내 은숙 씨도 아닌 바로 수지라는 것을. 집에서는 박 기장과 은숙 씨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집안을 감싼 침묵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더 이상 안부를 묻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은숙 씨의 눈빛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박 기장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박 기장은 긴 국제선 비행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숙 씨는 아직 자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나물 반찬,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이혼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박 기장은 서류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소? 은숙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내가 처음 결혼했던 그 남자인가요? 나한테 절대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맞냐고요. 미안하오. 당신의 그 사과 한마디가 내가 매일 밤 편히 잠들게 해주지는 못해요. 더 이상 떠나고 싶은 사람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박 기장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집, 이 여자, 이 소박한 밥상.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지겹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수지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 방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네가 아직 날 만나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수지는 문자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박 기장은 여전히 자신을 설레게 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었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더 이상 어린 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 때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떠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나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취방에 돌아와서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 기장에게서 오는 모든 문자나 전화는 그저 조용히 넘길 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른 아침 자취방의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던 수지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기장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메스꺼움은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18살, 졸업도 못했고 끝나버린 관계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녀의 몸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오후 내내 자취방 침대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작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불볕더위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박 기장에게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급해요. 몇 분 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두 사람은 한강변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긴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 기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수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휴지에 싼 임신 테스트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 기장은 그것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커졌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확실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이나 해봤어요. 다 똑같았어요. 생리도 2주 넘게 안 하고 몸도 계속 피곤해요. 박 기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절대 회피하지 않아. 네가 아이를 낳고 싶든 원치 않든 나는 무조건 네 결정을 지지할 거야.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온전한 가정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전 아직 학생이에요. 시골에 계신 엄마는 몸도 약하신데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박 기장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조종하며 수많은 폭풍우를 헤쳐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조종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인 거 알아. 하지만 네가 허락만 해준다면 널 데려와서 네 어머니까지 모실게. 조기 퇴직하고 작은 카페라도 차릴 수 있어. 네가 동의만 해준다면.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조기 퇴직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저씨 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이 일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전 상상도 하기 싫어요. 박 기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박 기장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을게요. 아이를 지울 용기는 없어요. 아빠 없이 자라게 되겠지만 제 아이만큼은 온전한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훗날 아이가 아빠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를 잘못된 시간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줄 거예요. 편지와 함께 첫 산부인과 검진 예약증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서울을 떠나 가장 이른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버스맨 뒷좌석에 홀로 앉아 백팩을 끌어안은 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박 기장은 30년 조종사 인생 처음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대고 한 달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한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와 죄책감으로 가득 찬 심장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지는 비 내리는 밤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구겨진 초음파 사진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봉선 씨는 딸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돌아온 것에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지가 쉴 수 있도록 좁은 방의 작은 침대를 조용히 정리해 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이불 속에 누워 곰팡이가 쓴 낡은 나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얼마나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에 퍼질 험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지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루하루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입덧을 할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잉태된 아무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서울에서 박 기장은 넉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넓은 집에는 이제 그와 그리고 미국에서 잠시 다니러 온 막내딸 민서뿐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민서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서는 어머니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주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요즘 아빠는 말이 없고 엄마도 조용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은숙 씨는 대답 없이 국만 조용히 떠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민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한 달 가까이 비행 쉬고 계시잖아요. 건강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픈 데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저한테 숨기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박 기장은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민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빠? 민준은 식탁에 앉아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바람 피웠어. 상대는 아빠보다 40살 이상 어린 여자야. 나보다도 어려.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은숙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기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 그 일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세요? 아빠는 제 마음속에 있던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수백 번의 비행을 책임지던 분이 정작 자신의 가정 하나는 조종하지 못했잖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잠기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식탁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 기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지가 남기고 간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신 6주, 심박동 안정적이라는 글자를 보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남긴 핏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내부 인맥을 통해 그는 최근 임신검사를 받은 김수지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진료 기록지를 받아든 순간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소는 강원도. 그는 오피스텔 앞에서 만났던 수지라는 이름의 그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잘못된 만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까지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여자를 원망해야 할지,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강원도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른 체형의 한 여인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수지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지인입니다. 봉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지야, 누가 너 찾는다. 수지가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민준을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지를 그리고 그녀의 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연민, 실망,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생각이었어요? 아이를 이렇게 조용히 혼자 낳을 생각이었냐고요? 수지는 옷자락을 꽉 쥐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아이 낳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내 동생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낳을 권리가 있다면 나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더 이상 이렇게 도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수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 네 글자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심장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렇다. 자신이 낳을 이 아이는 박 기장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민준을 오빠라고 부를 것이다. 그 생각에 수지는 창피해서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실 필요 없었어요.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 가족과 더는 단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지는 두 손을 꽉 쥐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원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수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박 기장의 가족과 필요한 대화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봉선 씨는 딸 걱정과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한사코 망설였지만 결국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쌀쌀한 오후 박 기장 가족의 작은 단독주택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은숙 씨가 중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가가 퀭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양옆에 앉아 있었고 박 기장은 방구석에 조용히 서서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가득 메운 무거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비난과 연민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은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지 양,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만약 그 아이가 박 기장 아이가 맞다면 확실한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사모님 가정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봉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시골 사람이라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 수지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 애도 피해자예요. 민서가 말을 끊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 수지 씨를 탓하지 않아요. 다만 아빠에게 묻고 싶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빠의 자식이 자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박 기장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틀렸어.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내 핏줄을 외면할 수는 없어. 그는 수지를 향해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허락해준다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어떤 이름이나 자격도 필요 없어. 그저 아이가 태어날 때 곁에 있게만 해다오. 조용히 아비로서의 책임만 다하게 해줘도 괜찮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은숙 씨는 수지를 따로 현관 밖으로 불렀습니다. 쌀쌀한 저녁 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가느다란 금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나한테는 며느리가 없으니 만약 네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야. 그 아이만큼은 부디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라길 바란다. 수지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은숙 씨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마음을 쓸 줄 아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마치 이 세상에 온 방식 그대로 소란스럽지도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은 채 그저 파란만장한 인생의 한 장을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가족 모임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평온을 찾는가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이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소셜미디어가 한 제목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항공사 기장, 18세 여대생과 혼외자 스캔들, 가정 파탄, 명예실추.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박 기장과 수지가 호숫가 카페에 함께 있는 모습이 몰래 찍힌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찍어 올린 초음파 사진까지 함께 유포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이야기는 공항 직원들부터 각종 여성 커뮤니티, 심지어 인터넷 뉴스 기사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박 기장은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공든탑이 단 하나의 스캔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휴대폰 전원을 끈 채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기자나 동료 혹은 사실 여부를 묻는 친지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수지 역시 여론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동네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나이 많은 조종사랑 붙어먹더니 꼴 좋다. 임신까지 해서 돈 뜯어내려나 보지. 봉선 씨는 치욕스러워서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남쪽으로 가서 잠시 살자. 여기서 엄마는 더는 못 견디겠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마음을 그리고 이 사회를 이해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여자는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박 기장 같은 남자는 외로웠다는 핑계로 어느 정도 동정을 받는다는 것을. 이른 새벽 강원도를 떠나는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두 모녀는 짐 몇 개를 챙겨 들고 멀리 서울에 사는 친척집에 의탁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임신 3개월 차, 아직 배가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이미 그녀의 몸과 마음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던 철없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불려본 적은 없지만 이미 온 세상을 뱃속에 품은 어머니였습니다. 서울의 박 기장 집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거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민서는 호주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아빠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만 남은 인생, 엄마와 그 아이가 아빠를 믿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주세요. 은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지도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는 보금자리였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여러 밤 박 기장은 아내가 방에서 마른 기침을 하고 이내 목 놓아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작았지만 심장을 찢는 듯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사과만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뉴스는 잠잠해졌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기장은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엄마도 건강하시고요. 약속대로 다시는 기장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부디 다시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박 기장은 그 문자를 수십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연락을 끊고 싶지 않아. 내 아이를 만나고 싶다. 네가 준비될 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기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눈물 젖은 눈의 작은 소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수많은 파장을 일으킨 아이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한때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한 남자가 인생의 추락은 하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의 서울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지 모녀는 작은 시장 근처 신림동에 12제곱미터짜리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해온 이모가 근처 편의점에서 임시 계산원 자리를 구해주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지만 수지는 헐렁한 옷으로 애써 감췄습니다. 그녀는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어머니를 도와 밥을 짓고 방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죠. 수지는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큰 병원 대신 동네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모는 안타까워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는 법이니까요. 수지의 어머니는 딸 걱정에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딸이 가벼운 기침만 해도 밤새 잠을 설치셨죠. 한 번은 딸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우는 게 어떻겠니? 아직 늦지 않았어. 너무 고생이잖니. 수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엄마. 한편 서울의 다른 곳에서 박 기장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지냈습니다. 직무 정지 이후 그는 아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백 번의 비행을 책임졌던 남자는 이제 집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마치 닿을 수 없는 기억의 파편처럼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비행기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딸 민서가 가끔 전화를 걸어와 정기 검진도 받고 밖에 나가 사람들도 좀 만나라고 권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침묵했고 부자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은숙 씨는 여전히 그와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은 낡은 집 안에 두 개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휴대폰을 켜 수지의 옛날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운송업에 종사했던 옛 친구에게 부탁해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수지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던 곳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을지는 불확실했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7월 초 박 기장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리고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아이에게 줄 첫 선물인 연한 하늘색 곰인형 하나를 챙겼을 뿐입니다. 그는 주소지를 찾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똑똑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팥빙수 가게 할머니만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워낙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기억하기 힘들어. 근데 만삭인 아가씨를 찾는 거면 저쪽 시장 근처 다세대 주택으로 한번 가봐. 몇 달 전에 모녀가 새로 이사 왔다고 하던데.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에서 수지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 비좁은 길, 음식 냄새와 찌는 듯한 햇볕 냄새, 그리고 삶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안에서부터 활짝 열렸습니다. 수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1초, 그리고 2초, 수지도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져나오기 직전의 홍수처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먹먹함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박 기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곰 인형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돌아갈게. 하지만 제발 거절하지는 말아다오. 수지는 인형을 그리고 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지고 눈에 띄게 야윈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기묘할 정도로 진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아이도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안에서 봉선 씨가 나오다가 박 기장을 보고 잠시 굳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돌아서며 두 사람만의 공간을 남겨주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차 한 잔만 하고 가세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박 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에서 그는 더 이상 기장이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실수를 만회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박 기장은 작은 단칸방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수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아직 심장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수지는 물 한 잔을 따라 조용히 테이블에 놓고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의 눈은 예전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경계심, 그리고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 지 얼마나 됐니? 박 기장이 낮은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2달 가까이 됐어요. 수지는 문 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니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뒀어요. 다음 달이면 임신 18주 차인데 더는 다닐 힘이 없어요. 박 기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물컵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에게 말은 침묵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부터 박 기장은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수지의 집에서 세 골목 떨어진 곳에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수지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봉선 씨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 어떤 날은 몰래 임산부용 우유를 사서 쪽지 없이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도 마음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나이나 신분의 차이가 아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박 기장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피곤하셔서요. 와 같이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박 기장은 수지가 현관 앞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미소 짓고 어떤 날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다가가지도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고통은 당사자만이 스스로 해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 그가 수지에게 줄 닭죽을 사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봉선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수지가 쓰러졌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택시 부르고 있어요. 박 기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죽 그릇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수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방바닥에 낡은 장판 위로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수지를 번쩍 들어안고 큰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 도착한 택시에 그녀를 뒷좌석에 태우며 그는 제대로 된 문장도 만들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제발, 빨리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기사님, 제발. 차 안에서의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수지의 손을 꽉 잡았고 심장이 숨막힐 듯이 뛰었습니다. 수지야, 정신 차려. 내가 여기 있잖아. 아무 일도 없게 할게. 제발. 그녀는 대답 없이 희미한 신음만 내뱉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즉시 환자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다급하게 움직였고 간호사들은 서둘러 이동 침대를 수술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 기장은 수술실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멈추지 않는 손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막 도착한 봉선 씨는 오열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날씨 탓인 줄로만 알았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오셨습니다. 유산기가 심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움직이거나 감정적인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아이를 잃을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박 기장과 봉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병실로 들어간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는 수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제발 더 이상 내게서 어떤 것도 앗아가지 말아다오. 수지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애써 감추려 했던 연약함과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믿음, 그리고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응급 상황 이후 수지는 거의 2주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걷는 것도 감정적인 동요도 스트레스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박 기장은 거의 하루 종일 그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점심에는 코코넛 워터를 사왔고 저녁에는 그녀가 잠들기 쉽도록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봉선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딸에게 정성껏 죽을 떠먹여주고 땀을 닦아주는 박 기장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서툰 몸짓을 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지금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죗값을 치르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쌀쌀맞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받았고 더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장이 그녀의 배에 손을 얹을 때마다 그의 눈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마치 이 작은 생명에 닿을 수 있을 때만이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는 듯이 그녀는 사랑한다고도 용서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서서히 되살아나는 나뭇가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였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 아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는 네가 온전한 사랑을 받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말이야. 근처에 서 있던 박 기장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도 괜찮겠니? 수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심이시라면 더는 떠나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지만 이 아이 엄마에게는 풍랑이 닥쳤을 때 등을 돌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해요. 박 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에는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날 오후 박 기장이 잠시 병원을 비우고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한 여인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수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은숙 씨였습니다. 수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은숙 씨가 먼저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병실은 복도 밖 빗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수지 양이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내 남편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아이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기에 왔어요.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소리치거나 원망하는 대신 고통스러울 정도로 침착하게 현실을 마주하는 여자. 은숙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지 양을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그 남자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당신이 훔칠 것도 없었다는 걸.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인생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엄마가 된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줬으면 해요. 사랑이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큰 짐을 지는 건 결국 엄마라는 걸. 당신 아이가 어중간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지는 말아요. 그 말을 마친 은숙 씨는 일어서서 테이블 위에 작은 꾸러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며칠 동안 직접 짰다는 아기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친손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놓아주기로 결심한 과거의 한 조각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박 기장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막 병실에서 나오는 은숙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아닌 마치 나는 이제 당신을 보내주니 당신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해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은숙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 불빛 아래로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은숙 씨를, 뱃속의 아이를, 그리고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마침내 서툴지만 조금씩 아물어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9월 말, 서울 하늘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몰아쳤습니다. 당시 수지는 임신 37주 차였습니다. 배는 남산만해졌고 다리는 퉁퉁 부어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유산기 병력 때문에 36주부터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수지는 며칠만 더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병원이 싫었던 건 의료시설 때문이 아니라 소독약 냄새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정오, 봉선 씨는 시장에 가고 박 기장은 서투르게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너무 아파요. 그가 달려 들어가 보니 수지는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져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그녀를 업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빗속을 질주하는 택시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지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를 때마다 박 기장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야, 힘내. 아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병원에서는 태아의 심박수가 약해지고 있다며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박 기장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옷, 붉게 충혈된 눈, 수백 번의 비행에서 폭풍우를 뚫고 나왔던 그는 난생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봉선 씨가 허둥지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우리 딸, 괜찮은 거죠? 하느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는 봉선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따님도, 그리고 우리 손주도 괜찮을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 수술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 기장과 봉선 씨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순탄치 않은 과정 속에서 태어났지만 사랑과 실수가 함께 빚어낸 결정체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2.8kg의 건강한 아들이지만 산모가 쇠약해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박 기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작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핏덩이처럼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곧 생명이었고
다시 시작할 기회였으며 인생이 뒤늦게 선사한 선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기는 수지가 직접 민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은 맑은 빛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기장이 분유를 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돌아보니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박 기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동생 보러 왔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제 핏줄이잖아요. 박 기장은 침묵했습니다. 민준은 아기 침대로 다가가 곤히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반사적으로 민준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 같던 청년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아빠를 당장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빠가 제게 했던 방식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비행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저를 외롭게 했어요. 제 동생까지 그렇게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박 기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그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그리고 아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몇 주 정도 머물면서 동생 돌보는 걸 도울게요. 그러고 나서 서울로 돌아갈 거고요. 하지만 가끔씩 보러 내려올 겁니다. 박 기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용서를 바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긍정 한마디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뒤덮고 있던 짙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작은 병실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민준의 품에서 옹알이를 했고 수지는 베개에 기댄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세대가 서서히 용서하는 법을,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더는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씻어내고 서서히 떠오르는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부드러운 봄비였습니다. 아기 민호가 태어난 지 2달 후 수지는 마침내 아들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온전한 의미의 미혼모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신림동의 작은 단칸방은 여전히 3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봉선 씨는 더 야이고 기침이 잦아졌지만 수지가 일하러 나갈 수 있도록 손주를 돌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편의점 계산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나절 근무였지만 등은 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아기 민호가 자주 울며 보챘습니다. 수지는 아들 곁에 바싹 누워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코 자자. 엄마 너무 피곤해. 때로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갖지 못한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아들이 너무나 가여워서였습니다. 박 기장은 매주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말이 많지도 형식적인 책임감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손주를 씻기고 분유를 타고 잠투정을 하면 안아서 재워주었습니다. 수지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그는 이미 젖병을 다 씻어놓고 방을 정리해 두었으며 심지어 아기 옷까지 개어놓고는 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존재했습니다. 상처받고 넘어져 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는 그런 종류의 이해였죠. 어느 날 오후 박 기장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을 때 수지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았어. 여기 근처에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 너희 모녀 가까이 있는 게 아이 돌보기도 편할 것 같아서. 수지는 순간 굳었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모님과 가족들은요?
그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는 날 붙잡지 않아. 이제 그 집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민준이도 이 상황을 받아들였고 민서는 지지하진 않지만 아빠가 죄책감 없이 사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박 기장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너와 함께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아이 곁에서 아이를 돌보는 걸 도울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고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서울은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박 기장은 집매매 절차를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등기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은숙 씨가 여전히 살고 있는 옛집에 들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많은 짐이 이미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은숙 씨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야윈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박 기장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려고 왔소. 은숙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찻잔에 물을 더 따라 맞은편에 놓았습니다. 앉아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연잎차 끓였어요. 박 기장은 자리에 앉아 찻잔에 입을 댔습니다. 익숙한 차향기였지만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 집 팔았소. 서울 생활 정리하고 손주랑 수지 가까이서 살려고. 다른 뜻은 없고 그저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까.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실수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하지는 말아요. 그 아이가 선택이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박 기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하겠소. 서울로 돌아온 박 기장은 수지의 단칸방에서 두 골목 떨어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 가져다주고 점심에는 손주를 데려와 놀아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지는 단골 손님의 제안으로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아들 키워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우던 박 기장은 품 안의 작은 생명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이 늙은 할아버지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우리 강아지가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아기는 살짝 몸을 뒤척이더니 좁고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새로운 보금자리 안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삶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서울의 봄볕이 들기 시작하고 좁은 골목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새로운 생활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과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아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틈틈이 인터넷으로 제빵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항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18살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지는 자신의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강하고 침착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매일이 작지만 단단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박 기장은 수진의 집 근처로 이사 온 후 영락없는 은퇴한 노인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유모차를 밀고 손자와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분유를 타고 저녁에는 옛날 항공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기를 재웠습니다. 비록 수지에게 아버지 역할을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존중과 진심 어린 애정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처럼. 민호가 6개월이 되자 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잘 웃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수지는 종종 농담을 던졌습니다. 웃는 게 아저씨랑 똑같아요. 나중에 커서 여자 여럿 울리겠어요. 박 기장은 온화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농담이 서서히 싹트고 있는 용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월의 어느 오후
수지가 가게에서 빵을 만들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봉선 씨였습니다.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지야, 박 선생님이 쓰러지셨어. 뇌졸중인가 봐. 지금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고 있어. 손에 들고 있던 빵 반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미친 듯이 길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 기장은 막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한쪽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뒤집힌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으며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 심각한 손상은 없지만 장기적인 치료와 느린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안고 응급실 문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어깨에 기대 손가락을 빨며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이가 수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 기장이 자신과 아들의 곁에 남은 유일한 동반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병원에서 그를 간호했습니다. 죽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심지어 그의 굳은 팔을 주무르는 재활 마사지법까지 배웠습니다. 봉선 씨는 집에서 민호를 돌봤습니다. 서울에서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병실 문 뒤에 조용히 서 있다가 수지에게 병원비를 송금하며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수지는 메시지를 읽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졌다고 생각했던 박 기장의 가족 관계가 소란스럽지도 이름을 붙이지도 않은 채 서로가 가장 약해졌을 때 곁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서서히 아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 박 기장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어눌하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뇌졸중 이후 처음으로 두 단어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고마워.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살며시 웃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그의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살아계시기만 하면 돼요. 어느 날 수지는 민호를 데리고 병문 안을 갔습니다. 뒤집기를 배운 아기는 할아버지를 보자 기쁜 듯 소리를 지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빠, 아빠. 병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 기장은 손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인 채 멀쩡한 한쪽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아니야. 우리 아가. 할아버지야. 우리 민호 할아버지. 그것은 수지가 처음으로 박 기장을 올바른 호칭으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저씨도 감사와 원망 사이에 걸친 애매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가 이 작은 가족의 진정한 일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뇌졸중 발병 3개월 후 박 기장은 느리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발음은 여전히 약간 어눌했지만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백 편이 비행해서 또렷한 목소리로 기내 방송을 하던 그에게 이제는 스스로 물컵 하나 드는 것조차 쓰라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유모차를 밀고 아기 민호와 함께 좁은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얼굴에 익숙해져 할아버지 손주가 아주 잘생겼네. 눈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어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는 일그러진 미소였지만 행복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모아둔 돈에 박 기장이 몰래 보태준 돈을 합쳐 그녀는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 민호 빵집이라는 이름의 빵집을 열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식빵, 계란빵, 롤케이크 같은 기본적인 빵 몇 종류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장식과 수지의 성실함 덕분에 개업 몇 주 만에 가게는 안정적인 단골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봉선 씨는 가게 앞에서 버블티를 팔았고 박 기장은 종이 상자를 접거나 영수증을 쓰면서 엄마가 빵을 굽는 동안 손주를 돌봤습니다. 작은 빵집은 새 세대의 생활 공간이자 일터이며
사랑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때 부서졌던 삶의 조각들로 기워 만든 조금은 이상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던 어느 날 오후, 수지가 가게 뒤편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부진 체격에 수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익숙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수지, 맞지?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 아저씨, 왕 사장님, 그래, 나다.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일 친했던 친구, 네가 서울로 고등학교 오도록 도와줬던 사람, 기억나니? 수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왕 사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번 집에 찾아와 돈을 보태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바로 오늘날까지도 그녀가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그녀를 몰아넣을 뻔했던 남자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빵집 이름이 내 옛날 이름이랑 같아서 한번 들러봤어. 진짜 너일 줄은 몰랐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내 아들이냐? 아주 예쁘네. 혼자 키우나 보구나. 힘들겠어. 수지는 주먹을 꽉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왕 사장은 놀란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그래? 그냥 안부나 물으러 온 건데. 너도 참 대단하다. 인생 역전했네. 빵집도 차리고 애 아빠 될 남자도 구하고 내 엄마보다 낫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지는 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져.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그녀의 고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소리를 들은 박 기장이 지팡이를 짚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를 본 왕 사장은 깜짝 놀라 굳었습니다. 박 기장님, 설마 이 사람이? 박 기장은 수지 앞을 막아서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 아이 엄마와 함께 사는 사람이오. 무슨 문제라도 있소? 왕 사장은 비웃었습니다. 아하, 그런 거였군. 축하합니다. 은퇴한 기장님. 그러고는 돌아서며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안 되는 비밀이 있는 법이지. 특히 그게 한 집안 전체의 수치였다면 말이야.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박 기장은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나한테 말해봐. 수지는 목이 메어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를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고향을 등지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기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슬퍼렇게 돋아났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아들의 엄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절대로. 그날 밤 수지는 아들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쥔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파헤쳐진 비밀은 그녀와 민호의 미래를 또다시 다른 시련 앞에 세워놓을지도 몰랐습니다. 과거 자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왕 사장과 마주한 후 수지는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먹지도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민호를 품에 안을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과거가 자신과 어린 아들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박 기장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수지가 짊어진 고통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결코 치유된 적 없는 기억이며 악인의 재등장으로 인해 벌어진 깊은 상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뇌졸중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혼자 왕 사장이
관리자로 일하는 운송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과거 인맥을 통해 알아낸 명예와 관계로 먹고 사는 한 남자를 압박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담긴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기장은 작은 카페에서 왕 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을 고소할 생각은 없소. 하지만 당신이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던 인간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모든 고객과 파트너들이 알게 할 수는 있소. 어쩔 텐가? 왕 사장은 비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작 몇 마디 협박으로 내가 겁먹을 줄 아시오? 박 기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수지의 전학 확인서 사본과 왕 사장이 수지를 창고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던 은퇴한 교사의 자필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시오. 내가 이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과연 누가 당신과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할지. 나는 법보다 상식이 필요하오. 왕 사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뜻밖의 인물이 작은 빵집에 나타났습니다. 박 기장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산대 뒤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정오의 햇살에 통통한 두 뺨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기를 그리고 수지를 번갈아 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서.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민주는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피해자였다는 걸. 그는 손을 뻗어 민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곁에 남기로 선택했다면 저도 더 이상 이기적인 남자가 될 수는 없겠죠. 수지는 민준을 올려다보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가장 미워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인정해주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여동생처럼 여기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부터 아이 볼 사람이 필요하면 전화해요. 그리고 만약 누가 당신 모자를 건드린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날 저녁 박 기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처마 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으며 뜨거운 차 두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네가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에 괜찮아진 거야. 나는 그저 뒤늦게 나타난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수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저는 계속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하지만 민호는 아저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죠? 박 기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수지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더 이상 쑤시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옹알이 소리였고 이른 아침의 달콤한 빵 냄새였으며 한때 아저씨라 불렸던 남자가 이제는 늙은 남편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민준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그가 민호가 누운 흔들의자를 밀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수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마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순수한 아기 한 명만으로도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기에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어느 주말 아침 수지는 박 기장 앞에 온라인으로 빵집을 확장할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더 늘 것 같아요.
틱톡에 짧은 영상을 몇 개 올려봤는데 주소를 묻는 사람도 있고 배달 주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 기장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메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기장이었던 그는 장사 경험이 전무했지만 꼼꼼하고 체계적인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배송, 포장, 그리고 운영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해. 내가 민준이한테 전화해 볼게. 그 녀석이 배달 앱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좀 아니 조언을 구해보자.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오후에 다 함께 빵을 포장하고 있을 때 아기 민호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투정과 달리 이번에는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아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손발이 뒤틀렸습니다. 수지는 겁에 질려 아들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 기장도 절뚝이며 지팡이를 짚고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마친 의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기에게 가벼운 경련 증상이 보입니다. 48시간 동안 입원시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신경계 검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애가 무슨 병이라고요?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진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뇌전증의 초기 증상이거나 신경근육계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수지는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링거를 막기 위해 작은 침대에 눕혀진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졸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 기장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들 침대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잠이 든 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소아과 병원에 있는 내 친구에게 급히 연락해라. 아기 신경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몇 분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일 바로 들어갈게요. 제 친구인 박 부장님이 거기 과장님이세요. 이미 부탁해뒀습니다. 박 기장은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평생 하늘을 날며 수백 건이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지만 저렇게 작은 아이가 떨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처럼 무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단호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와 수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좀 자요. 민호는 내가 보고 있을게.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 그렇게 쉽게 쓰러질 놈 아니에요. 우리 집안 핏줄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원래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떨리는 미소였지만 방구석에서 박 기장은 두 젊은이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정과 서로를 감싸주는 배려가 가득한 가족.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만 건강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이 아이들을 대신해 짊어질 수 있다. 사흘간의 입원 끝에 아기 민호의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뇌전증이 아니라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이었습니다. 민준의 친구인 박 의사는 민감한 체질이 더해졌을 뿐 신경 손상이나 뇌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수지는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기장은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그들은 생명이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 이토록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 기장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조용히 물러났던 전처, 은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팠다는 얘기 들었어요. 민준이가 다 말해주더군요.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그저 손주를 한번 보러 가도 될까 해서요. 박 기장은 잠시 굳어 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요. 내 잘못은 내 잘못이지만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이틀 후 은숙 씨가 작은 빵집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수지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인자한 눈빛에 그 여인이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순간 수지는 너무 당황해서 빵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 민호는 아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다가가 손주 옆에 작은 곰인형을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수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신문하러 온 게 아니란다. 그저 이 아이 얼굴을 한번 보고 제대로 손주라고 불러주고 싶어서 왔어. 수지는 목이 메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3가지 후회가 있단다. 첫째는 남편을 지키지 못한 것, 둘째는 온전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야. 하지만 3번째 후회는 만약 내가 이 아이를 외면한다면 내 손으로 내 미래를 버리는 것이 될 테지.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수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박 기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박 기장, 수지, 민준, 그리고 은숙 씨.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모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한 민호는 아기 침대에 누워 할머니가 선물한 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반찬을 덜어주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서울에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은숙 씨는 아들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허락한다면 여기 남아서 손주도 보고 빵집 일도 돕고 싶구나. 박 기장은 그녀를 고마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계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계시면 저도 마음이 훨씬 놓일 거예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박 기장은 홀로 집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인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숙 씨가 생강차 한 잔을 들고 나와 그의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다시 부부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늙은 친구처럼 서로 평안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 기장은 그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지만 당신은 기꺼이 찾아와 용서해 주었소. 이 이상 바랄 것이 없소. 은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늙었잖아요. 더 이상 원망하고 미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야 해요. 그 가정이 아무리 조각보처럼 기워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때로는 용서야말로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첫 번째 생일잔치는 작지만 웃음이 가득한 빵집에서 열렸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친한 이웃 몇 명과 수지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은숙 씨, 민준, 박 기장이 전부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생일 케이크는 수지와 은숙 씨가 함께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 첫돌 축하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은 모두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아이의 생일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로 다시 태어난 한 가족의 생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기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틈틈이 차를 끓였습니다. 수지는 그가 마치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티 중간에 그는 갑자기 일어서서 손뼉을 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기장이 작은 빵집 한가운데서 엄숙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수지와 은숙 씨를 번갈아 본 뒤 마지막으로 아기 민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제 인생은 조종실과 공항 안에만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진짜 행복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조기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민호의 전일제 할아버지이자 민호 빵집의 전일제 직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찬 탄성을 질렀습니다. 수지는 굳어버렸고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그저 묵묵히 박 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때문에 그들 곁에 남기로 선택한 남자를. 잠시의 침묵 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도 덩달아 손뼉을 치며 활짝 웃었고 방 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정리가 끝난 후 수지는 박 기장과 함께 가게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고 빵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비행은 아저씨의 꿈이었잖아요. 박 기장은 살며시 웃으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열정은 평온함으로 바뀌더구나. 그리고 평온함이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갓 구운 빵 냄새가 나는 것. 바로 이런 거란다.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도 다른 화려한 호칭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이미 핏줄보다 더 진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빵집 문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민호 빵집, 모든 빵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 지나가던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게를 들여다보았고 가게 안에서는 작은 가족이 그날의 첫 빵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누워 오래전 할아버지가 선물했던 곰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계로 시작되어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결말을 다시 썼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하며 충만하게. 인생은 긴 비행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온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흔들림을 겪고 때로는 비상 착륙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필요할 때 되돌아올 줄 아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철 기장이라 불렸던 박진우. 30년 넘게 수천 번의 비행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그는 결국 인생이야말로 가장 조종하기 어려운 항로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가 한때 길을 잃었던 비행의 이름은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제때 착륙하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비행기에 올랐던 18살 소녀, 수지. 그녀는 한때 사랑을 오해했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의 상처 위에 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할 용기를 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인생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남편을 떠나보냈던 전처, 김은수. 그녀는 단 한 번의 원망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빼앗지도 다투지도 돌아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르고 굳건한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서 길을 잃었던 이가 지쳐 돌아왔을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아들 박민준, 그는 침묵과 수용으로 깨진 조각들을 다시 꿰매었습니다. 그의 말없는 행동은 세대를 잇는 접착제가 되었고 성숙하고 사려 깊은 남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서 태어난 아기 민호, 그는 역설적으로 온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생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작은 생명을 놓아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웃음과 원망을 모르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마저 녹여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도를 미화하거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고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잃은 후에 다시 돌아올 용기가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사랑이 한 사람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비록 그 시작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끝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랑과 용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비록 한때 부서졌더라도 다시 붙이고 함께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민호 빵집. 단순해 보였던 이 이름은 결국 많은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하나의 집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 모든 사람이 돌아와 치유받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난도 강요도 없이 오직 진심만이 존재하는 곳.